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평생을 법정이라고는 구경도 안 해보고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이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지는 변론을 직접 보면서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법을 공부했다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법기술을 부리는지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고 방금 했던 말까지도 태연하게 잡아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농락을 당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진실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면서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아귀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당초에는 지난주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 앵콜로 좀 더 갑니다. 지금 2월이 딱 제철인데요. 이번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냉동 제품이 아니라 당일 조업한 싱싱한 아구로 보내드리니까 아주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리뷰도 벌써 많이 달린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서 재구매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귀가 좋지요. 지금 뭐 드시기 좋은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아귀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지난 주말에 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 장소를 보면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많이 모인 것처럼 알아보기 힘들게 경찰이 이렇게 구역을 정해놔가지고 드문드문 이렇게 보이게 돼 있더군요. 뭐 그 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보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대구에서 열린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 대구가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이제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다 국민의힘 소속이겠죠. 그렇지만 대구가 또 자랑스러운 민주의 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나와서 또 전환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신인규 대표의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의 보수는 엘리트, 기독교, 노인 세대 이렇게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세 개의 기둥을 보수 기득권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느 곳보다도 대구가 먼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앞장서야 하는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랐던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 반란으로 얼마나 대구 시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TK에 또 이명박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좀 깊이 성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구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이 된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동하고 또 정말 역사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자가 나와서 떠드는 그런 소리에 대구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대구에 참 뜻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를 착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수라고 부를 수 없죠. 극우 세력들도 분열이 돼가지고 정광훈 파가 있고 또 뭐 세계로 교회 파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그 집회 장면에서 이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듣고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윤재욱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좌파 쪽에 속한 재판관들이 The Constitutional Court 이 영상 트는 걸 거부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that we call this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 운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민주당의 겁박에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주말 집회에서 나온 장면들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제가 일단 놀란 게 저들의 말도 말이지만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진영에서 결집한다, 극우들이 결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전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윤석열 탄핵이나 아니면 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동의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물론 아주 극우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결집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때를 염두에 두고 저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게 뭐 다르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압박을 하는 건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능한 한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 늦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좀 더 결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를 시켜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저들도 이미 윤석열의 파면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서 조기 대선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어떤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기에 지금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보고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광훈을 비롯한.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그 정치인들,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정치적 100%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생각해요. 저게 자기들 입장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럼 동의하냐 그러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데 TK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많은 극우 세력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정치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가의 안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란 이건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만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천박한 행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대선이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지만 대선은 대선이다 하더라도 잘한 것, 잘못한 것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는 탄핵을 반대한다가 더 많아진 그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부추겨온 일부 정치인들, 이제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여론조사 내지는 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었던 일부 언론들도 한 몫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배경에는 그렇게 이제 탄핵을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그게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쪽도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 부분을 크게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이게 윤석열 일당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게 윤석열이 계엄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기관, 법질서 완벽히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무사하고 수사에서 무시하고 자기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뭐 수침도 전혀 없이 그게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끌려 가고 있거든요. 이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어렵게 세우는 민주주의 법질서 이거를 다 흐트러뜨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는 이 핵심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핵심 세력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온 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이나 따르는 거고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어 라는 극단적인 태도가 저기서 보이는 것 같고 그걸 또 부추기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이게 아까 이제 시작 부분에 두 개의 집회를 비교를 하셨는데 엄청난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지난 탄핵을 이 성공시킬까지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런 집회들 보면요. 우리 쪽의 그 집회, 진보 진영의 집회들은 응원봉 들고 나와서 그 추위에 알루미늄 방한막으로 밤새도록 그냥 평화적으로 앉아서 좋은 노래 부르면서 법대로 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아까 극우 집회들 나온 사람들 보셨죠? 재판관들 다 밟으라고 합니다. 파기하지 합니다. 그게 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쪽은 법과 원칙, 우린 상관없는 거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다 없어요. 이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우리가 만들어온 제도대로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워야 돼라는 세력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이익 내지는 그 정례 전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건전한 상식을 국민들은 항상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절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 아까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엔젤송님께서요. 1,002명 조사의 응답률 8.4%입니다. 이게 뭐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입니까? 100명도 안 되는 여론인데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즘 여론조사가 좀 분명히 과표집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요. 임세현 소장님 주말에 부산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부산 쪽 민심은 어떻던가요? 저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이 내부의 그런 기본적인 바탕의 여론은 저런 여론이 아닙니다. 그 보수라고 하는 부산에서도 제가 어제 식당도 다니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이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많다지만 사실 그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윤석열을 찍었다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잘못됐고 탄핵 빨리 돼야 된다. 우리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지점이 많다. 그래서 빨리 탄핵이 돼서 새로운 정부 뭐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새로운 정부가 나와야지 이거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기본으로 갖고 계신 바닥 민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제가 만난 분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식당의 여러 분들도 본인들이 보수라고 자처한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저는 저렇게 모여서 뭐 폭력성을 보여주고 뭐 증오의 단어를 남발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극우
극우 세력의 그 교회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간 모양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파주의 어떠한 교회에서 아이들, 중고등생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삽숙하면서 이런 극우의 언어와 정치적 선동을 하는 거에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하는 그들의 언어가 그냥 일반 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으로 교육받고 세뇌받았다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한 것이고 숨어 있었던 암약 같은 사람들이 암 같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니까 이렇게 신이 나서 약간 집단 광기의 놀이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 상식적인 분들은 절대로 저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임광재님께서요, 임세은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어제 부산에서 만나신 분인가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저런 모습, 특히 이제 전광훈이라든지 전한길이라든지 다 전시들이네. 그 떠드는 것을 보면서 저건 무서워서 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새끼가 막 무서우면 꼬리를 말고 짖지요. 만약에 정말 당당하다면 왜 헌재를 부정합니까? 나와서 떠드는 소리가 헌재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지금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억지를 부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헌재를 부정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윤석열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체계를 무시하고 망가뜨림으로써 자기들이 노리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늦추고 싶은 거예요. 자꾸 시간을 늦춰가지고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좋다, 민주당이 나쁘다. 심지어 몇몇 젊은이들, 그러니까 저 집회에 나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윤석열은 뭐 탄핵되는 건 기정사실한 것 같고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쥐어짜고 짜서 저렇게 나왔다고 하면 저걸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예컨대 뭐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정말 자기 일하면서 윤석열의 탄핵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반감이 생겨요. 저 집단은 도저히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구나. 저 집단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쥐어짜고 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적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나와 선동하는 그 목사들, 저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하고 그따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저는 이게 세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따위 정치적 발언해가지고 특정 정치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 정치인들을 밀어가지고 뭔가 본인이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저따위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한계라고 하는 건 명확하다. 이게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뭔가 큰일이 날 거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대해서 파괴하라, 누구를 밟아라. 저건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제2차 내란을 하라고 하는 선동이에요. 서부지법을 그렇게 참탈했던 그 인간들이 저렇게 선동당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영향력 있는 소위 극우 세력에도 영향력 있는 유튜버든 아니면 정광훈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나와서 저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건 법에 따끔한 심판을 받게 만들어서 이 내란 선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그런 절차가 이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아무리 저렇게 해도 뭐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착착착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MB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이거 외에 다른 결론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아까도 제가 일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른 결론이 자신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잘못된 정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사실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내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과정, 내지는 형사재판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말을 바꾸지? 내지는, 이러다가 뭐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저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짜고 있다더니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뭐냐면요.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인 무슨 뭐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라 이런 것들은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걸 비로소 이제 뭐 한참 번져서 나중에 수사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그 사람들끼리는 뭐 변호사도 선임해놓고 내니 자기들끼리 말도 좀 맞추고 다 사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뒤늦게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 사건은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그 사건의 본질을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말을 붙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무슨 어거지로 뭐 부정선거 아니라 무슨 뭐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 지금 이성윤 전 법제처장도 그냥 9명 전원이라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송 어디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글쎄, 지금 한참 뭐 암흑기에 벗어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제3세계라든가, 아니면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권위주의 내지는 독재 정권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나라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딱 그 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재 변론 더 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채택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변론을 쭉 진행을 하겠죠. 현재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8차 변론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뭐 추가 증인 채택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 번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체로 이제 변론이 끝나면 2, 3주 정도 있다가 선고가 내려지니까 아마 이르면 이달 말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3월 초쯤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참 조선일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임세흠 소장님. 네. 제목이요. 증인 끼워놓고 초식에도 동원, 갈수록 서두르는 헌재. 이러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썼어요. 그전에는 변론을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절차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또 이제 와서 왜 또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도 어떻게 보면 자본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전광훈류의 그 집단의 그런 코인을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논조가 바뀌었었어요. 그전에는요. 그 계엄이 있었고 내란이 있었을 때는 조선일보조차도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윤석열을 한껏 비판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했다고. 그런데 슬슬 또 발을 뺍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 전광훈 유와 함께 하려는 건지 제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조선일보는 일부 극우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여론과 극우적인 세력에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좀 이쪽이 동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헌재의 시간은 당연히 뭐 조선일보든 뭐 중앙일보든 어디서든 뭐 극우 유튜버에서 아무리 지연시키려 하고 나쁜 여론 하려고 해도 헌재의 시간은 제깍제깍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해가 뜨듯이 헌재 시간은 가는 것이고요. 저는 심각한 것은 이 극우 세력에 이 조선일보류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은 또 제2의 제3의 내란 폭도를 모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을 봤는데 여러 윤석열을 이렇게 옹호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13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이죠. 이날에 헌재 난입을 부추기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른바 퍼지데이라고 칭합니다. 영화 퍼지데이에서 그 영화, 미국 영화 더 퍼즈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살인 등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가상의 국가 공유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선일보도 이렇게 함께 동조하면 본인도 내란 동조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언론인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헌재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추가 지정이 결정이 안 됐다. 현재로서는 더 추가할
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아마 12일, 13차까지 해서 내일까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하고 13일 날 이제 변론으로 끝을 내는데 예. 거기서 뭐까지 들여다보냐면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의 동기겠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부분을 아마 들여다볼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요, 그게 이미 초기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형사처벌로 내란으로 처벌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적당하냐인 겁니다. 맞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뭘 하나를 들어봐도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그쳤다는 증거도 안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 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임시적으로 단 하루 그날 밤 새벽에 경고성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 부분 끌어나가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민들도 다 TV로 다 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끌 것도 없어요, 이제. 근데 지금 오늘 그런 재판에 관해서 아직 추가 지정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 증인도 불러야 됩니다. 아니, 이거 내란죄에서 판단하려면 이거 형사 재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진술 조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사람 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아직 안 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헌재 재판 뭐 더 연장하고 그러면 윤석열 파면 하루 이틀 더 늦춰진다고 생각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사악한 자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참 악한 자구나. 심지어 제가 정말로 놀랐던 것은 이제 그 헌재에서 그 자꾸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꾸 본질과 관련 없는 부분들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예를 들어서 곽종근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요원이라고 이야기했던,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회의원들 150명 안 되게끔 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명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겠느냐. 이걸 들여다봐야지 인원이었더니. 자, 그런데 그러면 인원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인 것처럼 그걸 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정말 코미디죠. 윤석열이 인원이라는 말을 평소에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있는 대항이네. 그럴 수 있는데, 이자가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뒤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입으로 인원이라는 말을 다시 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죠. 의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에서 그걸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기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저기서 세 번 것만 해도 인원이 몇 번입니까? 3번. 근데 4번입니다. 4번, 5번, 4번이나 5번 썼어요. 그러니까 당일날이에요. 자기가 얘기했던 당일날. 한 5분 안에 일어난 네. 일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많이 그건 써요. 이미 언론사에서 확인을 예. 했어요.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 본인이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과거 발언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한 건물에 뭐 한 700~800명 되는 인원이 좀 여유 있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또한 9에서 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목표를 산술 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 간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 간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고 한 자가 인원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앞에는 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 말엔 또 인원이 많고 이래요. 원래 인원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써요. 네. 군대에서는 입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검찰 생활하면서 저런 말을 많이 썼는지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수사하면서 예, 만약 예. 인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원이란 말보다는 사람 이렇게 많이 쓰고 숫자 이런 표현을 쓰지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거기 예를 들면 회식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전체 우리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러지 사람을 가지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본인이 지금 쓰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인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평소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정문 사령관한테 지시를 할 때 자기가 평소에 급박하니까 지금 막 빨리 이게 국회는 막으려고 그러지 자기 빨리 들어가야 되겠지 이러니까 인원들 빨리 끌어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99.9%. 근데 그걸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순간순간 뭔가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이거 잡아가지고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그걸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헌재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조선일보 그 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초를 잰다고요? 왜 시간을 제한했겠습니까? 쓸데없는 말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 시간만 늘리고 본질은 자꾸 벗어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초 정한다는 시간 정한 것도요. 헌재 재판관들이 함께 동의한 거예요. 정영식도 동의했다고요. 거기에 윤석열이 지명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도 동의했어요. 정영식이 최근에 뭐 여러 질문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해 안 되는 질문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동의해서 시간 정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문제 있다 얘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입장에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말꼬리 하나 잡고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헌재에서 그거 말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나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위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헌법기관에 대한 권능을 저지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했고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했고 아니 심지어는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것도 막았잖아요. 담 넘어갔어요. 이준석은 그 앞에 소리 지르고 있었고 담 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뭐 경찰이 다 길을 터줬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총기도 안 들고 들어갔대요. 무장은 안 했대요. 총 들고 들어가는 게 무장이지. 실탄 안 들고 가면 무장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유리창을 팔로 깨고 이게 눈으로 다 봤잖아요 지금. 짜증나네 진짜.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로 대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또 옛날에 재밌었던 게 지금 바로 인원이란 말 자기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2분 있다가 바로 인원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도 그 관제 대담이라고 한 1년 전쯤에 KBS와 대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때 놀랐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랑은 대화 자주 합니까? 얘기하니까 예 그럼요. 저희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소통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 바로 바빠서 대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말로 반박 가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원이었다가 인원이었다는데 사실 저기서 인원이든 요원이든 그 단어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거잖아요. 윤석열의 이번 헌재 판결은 이미 국무회의 거치지도 않았고 그 포고령이 나온 거 그것만으로도 탄핵의 사유, 위헌적인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냥 크게 봐서. 저기서 인원이라 했든 사람을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두 눈으로 실시간으로 저는 제 눈앞에서 현장에서 이 불법 계엄의 현장을 봤는데 그게 인원이라 쓰든 사람이라 쓰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기서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렇게 가끔은 본인이 저렇게 거짓말 한지도 모르는 거 보면은 이건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질에 벗어난 것이 분명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얼마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됐죠. 뭉게그룹님
이 틈새에 정말 재밌는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흐흐, 여긴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데 좋아요는 10,000명도 안 되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원들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예, 지금 23,000명 접속해 계신데 좋아요는 10,000명이 안 되네요.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원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 그러면 했지 왜 인원이라고 했겠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옛날 전두환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딱 한 번 거짓말 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랬다가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어렸을 때 눈깔 사탕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눈깔 사탕 사 먹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 뒤로는 내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전두환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이 들켰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딱 잡아떼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치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단 한 번 적이라도 있냐고 우리 그 주변에서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특히 그런 것들이 유난히 심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한 말이 뭐가 됐든 어제 했던 행동이 뭐가 됐든지 오늘 그 당장의 순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말만을 뱉어내는 게 윤석열이라는 그런 인물로 보이고요. 지난주 오히려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됐든 아니 다른 곳이 됐든 재판에서요. 단어 하나가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는 150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날 당일날 150명이란 말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이나 여인영이나 이런 지휘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부관들 역시도 150명 얘기를 뭐 차 안에서 이준우 전 수방사라는 거는 옆에서 같이 수행장교도 하도 큰 소리로 윤석열이 150명 얘기하는 바람에 다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 150명이란 말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한 필요한 가결 요건 숫자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왜 나왔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 누가 그 해제를 시키려고 해제시키는 걸 막으려고 했다라는 게 그 150명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판사들도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됐든 요원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의원이 됐든 그거는 안 따져지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뭐 하나 이거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묻어 나오는 거지. 거기서 나는 이런 써본 적 없어요. 그 헌재 재판관들이 보면 속으로는 웃고 해서 요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요 극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저런 걸로 생떼 쓰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이 재판 더 놓아두게 되면 더 악당을 있을 거고 더 장외에서 헌법재판소 뭐 파괴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만 붙이게 됩니다. 예. 이향님께서요. 진짜 예전에 검사 때부터 했던 모든 사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꼭 저딴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을 거짓으로 꾸몄을지 소름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다 밝혀줘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그냥 짓밟은 사람입니다. 정말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자가 저런 식으로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사실 막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을까. 그러고도 남았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나는 지금까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해갖고 금방 인원이라는 말을 해서 저기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아이고 이거 실패했네.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은 다 똑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 민주당의 왜곡수법. 그러면서 인원에 대해서요. 윤석열이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군 간부들은 그런 표현을 즐겨 쓴다고 하는데 이 인원은 싫어 저 인원이 오면 나는 안 갈래 같은 표현을 평소에 쓰십니까? 저자 참 이상하네. 지금 누가 그렇게 따졌나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참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가장 좀 화가 나는 지점이 그런 거였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자신이 해놓고 그게 이제 드러나면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해놓고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아까도 뭐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에 한 얘기가 뒤에 한 얘기가 다르잖아요.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도 얘기를 해요, 막.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란 말도 마찬가지. 인원이란 말을 안 씁니다 해놓고 뒤에 막 인원을 막 쓰잖아요. 자기는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인원이란 말을 안 합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인원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라고 써야지. 근데 말할 때 인원이 나와. 그러니까 저는요, 평소에도 저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앞에 얘기한 거 뒤에 얘기한 뭐 평소에 대화 안 합니다 했다가 대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해요. 하고 싶은 말만. 앞에 했던 말과 뒤에 말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석동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지시대명사를 안 썼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인원이라고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인원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이 썼던 인원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 두 사람 지시대명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수가 있는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인원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인원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지시대명사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까? 그렇게 쓴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논리성이 전혀 없고 일방적 주장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꾀에 본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 참 한심하다. 대통령이라 하는 지금도 뭐 직책은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는 말을 보면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자기 피해 가려고 하는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피해 보려는 수단이 아니면 저런 얘기 못 해요. 석동현도 저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말이죠. 윤석열식으로 대항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인원들이라고 안 했다. 이놈들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평소에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또 다시 소환된 게 바이든 날리면이 또 소환되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가 전국민 듣기평가 시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지시대명사니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또 전국민 이제 문법 시험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뭘 자꾸 해야 됩니까? 문법 시험도 봐야 되지, 또 헌법도 공부해야 되지, 듣기평가도 해야 되지. 이 윤석열이라는 이 괴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뭐 시험들에 이렇게 테스트에 소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인원이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마무리했었어야죠. 석동현 저자도 여기서 이제 인원이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본인들도 알 거예요. 모르면 머리가 나쁜 거나 사악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 말처럼. 근데 뭐 지금 또 SNS로 이게 지시대명사가 아니었고 뭐였고 저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그 어떻게 보면 변론 더 잘할지 더 논리적으로 구성할지 그것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인원 얘기 뭐 하면 그래봤자 윤석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저렇게 헌재에 나와서 하나만한 이야기하고 얘기할수록 본인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는데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밥 먹으려고 나온 건데 밥 먹으려고. 헌재 기다리는 동안에 1시간 정도 일찍 온대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밥상 잘 차려준 거 먹고 머리 예쁘게 하면서 그 밥 먹으려고 나오는 거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밥만 먹으면 다행인데. 술도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말 저는 한잔 했나? 그 김성훈이가 계속 옆에 붙어 다니잖아요. 뭔 짓을 할지 난 참 궁금해요. 저 정말 화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김성훈 지금 경호처 차장이 사실 체포를 막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인데 경찰에서 2번이나 영장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김건희 라인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고 김건희 내지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아니 윤석열 접견을 막으면 뭐예요? 이 자가 다 옆에 붙어있으면서 모든 일을 다 획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과 말을 맞추기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일들 다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검찰이 용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도 혹시 경호처와 관련해서 뭔가 감출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빨리 검찰에서 좀 시정을 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저는 그래요. 이거 노리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재판에서는 어차피 재판의 절차 내에서 정당하게는 이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다. 다만 바깥에 있는 극렬한 지지자들에게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뭔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면 최소한 내가 이 재판을 치더라도 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 차기 대통령이 뭐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면시켜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노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패널님들 응원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초코파이님, 양지열 변호사님, 순천고 선후배. 아무리 뒤져봐도 지열님만큼 잘생긴 동문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있으실 건 없잖아요. 임광재님은 오늘 아주 맘먹고 우리 임세은 소장님 친척이신가? 또 슈퍼하시면서 임세은 사이다 발은 속이 다 시원하네. 왜 우리가 법을 판사처럼 공부해야 되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 고맙습니다. 두 분 아니죠? 아니요, 저희 모르는 분이에요. 이번에 순천고 분이 또 판사 한 분이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판사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13일로 딱 끝나고 제 생각에는 하도 저렇게 지랄을 하니까 한 번 정도 더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2, 3주 하면 3월 초쯤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제 형사재판이 있는데 형사재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과 파면된 후의 형사재판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되지만 왜 달라지느냐. 지금까지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생각하지만 말을 못했던 부분들이 막 튀어나올 거거든요. 증언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막 지금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거나 막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먼저 지금 증거 인멸 뭐 이런 부분 한번 걱정되는 걸 살펴볼 텐데 김용현 측 변호사가 자꾸 이 구속돼 있는 전직 사령관들을 접견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곽종근도 만나려고 했는데 곽종근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 안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만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뭘 노리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석연치 않기는 합니다. 이 내용 한번 다뤄보죠. 야당 회유설 운운하더니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 수감 중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여러 차례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령관이 국회와 법정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바꾼 이유가 이 수상한 접견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전날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헌재에서 말을 바꾸고 답변을 거부하며 증언을 회피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요, 저 변호인들이 접견을 해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 궁금한데 일단 여인영이나 이진우 이런 자들은 뭐 우리가 그 양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헌재 나와서 우리가 좀 놀란 게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할 때만 해도 기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뭐 조금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제 변호인들이 접견을 가는 거는 특별면회라고 한다면서요? 변호인 접견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접견. 변호인 접견할 때는 교도관 입회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 멀리는 거리에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록도 안 남겠네요. 기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남을 수. 그러니까 받아 적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냥 책상을 하나 놔두고요. 다른 어떤 일반 접견하시는 분들은 칸막이 있고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 그런데 그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작은 방에 독립된 공간이 주어집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그냥 진짜로 그냥 얼굴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뭐 시간 제한도 없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선임이 됐다라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은 일단 구속이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한 번은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나를 선임시켜 주세요라는 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변호인도 아닌 자가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명목은 법적으로 그걸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도 보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 자를 남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선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게 자꾸 김영현 지금 변호인 맡고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지금 여인영이나 이진우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검찰에서 조사할 때만 했을 때만 해도 했던 얘기들을 다 묵비권을 행사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하더라도 분명히 도를 넘은 걸로 보이지만 다만 크게 이것도 어떤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현태 특임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뭐 맥락이 비슷하게 통하지만 계엄 직후의 상황에서는 자기들도 부인할 나에 부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기 전에 진실들을 다 털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쭉 한 2달 가까이가 지나고 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건 특수한 어떤 상황인 게 이게 나한테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걸 떠나서 TV로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야 여론조사 이렇게 봐라. 아직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 그리고 다 너들 그 육사 선호들로 얽혀있는 상황인데 그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 앞으로 그 뭐 감옥에서 뭐 여생이건 아니면 주변 사람들건 너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그 자기 보신하기에 바빴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소식껏 얘기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요. 이거를 나중에 형사재판에 가서까지도 자기들이 검찰에서 얘기한 거 말을 바꾸는 건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크게 저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지극히 못마땅히 볼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이용해서 바깥에 장외 집회나 이런 데서 야 헌법재판소 가서 우리 이진우 사령관이 얘기한 부분 보니까 다 뒤집혔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많은 저런 그 움직임들 자체가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다 또는 진실을 왜곡시킨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것도 사실 법적으로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재판부가 문제를 지적했어요. 예. 그 실제로. 그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변호인단은 더 황당한 게 그래도 계속 하겠대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했던 내용과 그날 헌재 와서 증언할 때 하는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분명히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저는 뭐 크게 변화는 없었다고 보지만 그렇게 말이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딱 붙잡아가지고 단어나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아니면 발언을 하는 걸 제한됩니다.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제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언을 또 거부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니 굳이 생각을 해보세요. 김영현 변호인이 왜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까 대체? 자기가 변호 맡으려고 갔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영현 재판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도와주려고 갔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회유의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굳이 김영현 변호하는 변호인이 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찾아가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얘기를 했는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걸 만약에요. 민주당 이런 일 했어 봐요.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쳤을 겁니다. 난리를.
근데 지금 이러니까 뭐 지금 현재도 김용현 변호인이 찾아가지고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곽종근 사는 거는 왜 안 만났겠습니까? 보나마나 와서 하는 얘기가 좋게 좀 얘기해달라. 증언을 좀 이렇게 해달라. 회유하려는 시도와 목적이 있다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런 행태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나 또는 헌재에서 이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에 맞게 증언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거 재판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당한테 사령관들에 대해서 뭐 만나고 인터뷰하고 유튜브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더니 자기들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의 전형입니까? 뭐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뭐 의미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범들끼리 말 맞추는 행위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거는 사실상 심각한 이제 인멸 행위인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대놓고 말 맞췄으면 이미 접촉한 사람들의 증언은 다 전부 다 각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윤석열이 여전히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될 것이라는 확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다시 대통령 복귀되면 너네 사면해 줄 테니까 기다려봐 라는 식의 회유가 아니면 저들의 말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럴 일은 1%의 그 확률도 없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칼럼 소개해드렸죠. 또다시 검찰의 선의에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건가. 이제 형사재판 검찰이 지금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과연 검찰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현재 탄핵 심판이 가장 급선무니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은주님이 이런 걱정을 주셨어요. 배공앵커님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알고 보니 검찰이 윤석열 공소장을 통해 또다시 장난질을 쳤더라고요. 군법에 해당하는 반란의 죄를 단지 내란의 죄만으로 싼 티켓을 끊어주며 평소 하던 못된 법 기술자들의 꼼수를 부렸다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양결 변호사님, 이거는 일리가 있는 지적인가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군형법을 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군형법상 반란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근데 윤석열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 통수권자라는 것 때문에 저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내란죄도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형 내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소장에는 일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미 꼼수로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지난번 선관위의 계엄 당일날 그때 그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의혹으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에게 떨어진 지시가 여기에 그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검찰이 와서 이걸 정리할 테니까 도와줘라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보도도 됐는데 희한하게 공소장에 보면 뭐라고 바뀌냐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이게 올 거니까 도와줘라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 경찰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공소장에는 검찰을 안 써온 거예요. 뭔가 검찰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연관됐을 가능성을 우리는 100% 배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게 이게 바깥으로는 군이었지만 그건 자기가 직접 동원하는 게 아니라 김용현이나 노상원을 통해서 동원을 했던 거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검찰인데 검찰에는 아무 일도 안 맡겼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찰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거꾸로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이 이걸 오히려 자신들이 연루돼 있다거나, 설령 연루돼 있다고 할지라도 연루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단절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는 없죠.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몇몇 증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2부에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나옵니다. 지금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위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1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내용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임세현 소장님. 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 윤석열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안 했지요. 네, 사실 뭐 진작했어야 됨에 마땅한데도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를 했다면 대선 결과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좀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이 어쨌든 이 사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여러 간접 직접 경로로 듣긴 했는데 대통령이 사죄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인식을 좀 가진 분들이 주변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지금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게 된 맨 이제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후회가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맞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내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이라는데 너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할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다 할까? 뭐 어쨌든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맞아 뭐 이제 그로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 그 순간이 조금 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버텼잖아요. 예.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이제 계엄 이전에도 뭐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구나라는 그 자괴감 그런 게 아주 크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좀 국민들 한테 참 송구스럽고요. 거기다가 이번 이제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이 자괴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에요. 돌아보면 최진봉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이브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왜 발탁했겠습니까? 검찰 개혁하라고 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조국 대표도 인터뷰할 때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속았다는 거죠. 검찰 개혁 자기한테 맡겨주면 그냥, 그러니까 이자는 만난 사람마다 그냥 다 사기쳐가지고 넘기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가려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인터뷰하면서 저도 뭐 조국 전 대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면접이라고 소위해서 후보들 4명 정도 면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약간 검찰 편에 서서 개혁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윤석열 당시의 후보만 해도 자기는 뭐 뒤도 안 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데 그걸 또 유심해 봐야 돼요. 사실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즉 뭔가 자기 앞에 있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식하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분명히 잘못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 그런 그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 앞에 죄송하고 사죄하는 말이잖아요.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리고 뭐 자괴감도 든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뭐 임종석 전 실장이든 뭐 고민정 의원이든 나와가지고 대선 패배 원인이 누가 하고 있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가야 돼도 될까 말까 하고 탄핵을 빨리 끌어내고 탄핵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의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서로 내부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게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대선 패배에 본인도 책임 있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전 정부에서 책임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멈춰야 돼요.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 있다고 자꾸 떠넘기고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민주당 내에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많이 있잖아요. 무슨 비명 행사예요. 그건 국민의힘이 씌운 프레임이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 지금 국회의원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뭘 비명 행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소위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밖에서 무슨 대권에 꿈이 있는 분들 뭐 대권에 나오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인터뷰한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해 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비명계가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중요한 사람 뽑을 때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을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지랄 방광의 어떤 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맡고 나서. 그때라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인가 있었는데 그때 못하게 했던 사람들의 책임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될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자중하고 절대로 나서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후회하지 않고 그 부분을 자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조기 대선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자기들이 나서서 뭔가라도 좀 입지를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또 혹시 뭔가 일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그 천추해안을 어떻게 누구에게 국민에게 감당할 겁니까? 그럴 때가 아니죠. 네. 참 돌이켜보면 아쉽지요. 왜 저렇게 제대로 사람을 고르지 못했을까. 문제는 그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뒤로 가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저렇게 허구한 날 술이나 처먹고 못된 집만 꿈꾸던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루빨리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 참 시급합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이 그만큼 바빠지네요.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만나서 과연 이 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